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양문자 교수입니다. 2021년도 정보처리 기사 2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부해 보실 내용은 제2과목 소프트웨어 개발 과목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히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진 트리가 쭈루룩 보이고 있죠? 네, 왼쪽에 보시는 게 최대 히프라고 해서 가장 큰 숫자인 32가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최소 히프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인 14가 가장 상위에 배치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진 트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장 큰 숫자가 위에 가게, 가장 작은 숫자가 위에 가게, 각각 최대 히프, 최소 히프, 이런 히프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프에서 23을 삽입하는 연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비어있는 곳에 일단 23을 삽입을 합니다. 히프라고 하는 거는 맨 위에, 지금 같은 경우에 큰 숫자가 위에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최대 히프가 되겠네요. 그럼 큰 숫자가 위에 가고 작은 숫자가 아래를 가는 그런 구조가 히프라고 했으니까 23이 여기에 있어도 되는지를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23이 누구랑 비교하느냐면 바로 위에 있는 나를 달고 있는 나의 부모인 19하고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부모로 올릴 수 있는 숫자는 나보다 큰 숫자여야 되기 때문인 거죠. 자, 23이 19하고 비교했더니 내가 19보다 더 큰데? 그럼 내가 엄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리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 자리를 바꿔서 19가 아래로 내려가고 23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또 나를 지금 매달고 있는 나의 부모인 20하고 다시 한번 비교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이 밑에 있어도 되는 걸까? 자, 20하고 비교를 했더니 23이 20보다 더 큰 숫자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하고 자리를 바꿔야 이 힙이 제대로 구성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 둘이 자리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숫자인 23이 가장 꼭대기에 위치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히프라고 하는 건 이렇게 트리 형태로 엮여져 있는 숫자들이 큰 숫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23 밑에 15가 있죠? 그럼 15 밑에는 15보다 작은 숫자들이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20이 있죠? 그럼 이 아래쪽에 20이 매달고 있는 자식 노드에는 20보다 전부 다 작은 숫자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히프에 23을 삽입하는 연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삭제는 항상 이렇게 맨 꼭대기에 있는 루트 노드를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가 삭제가 되고 나면 엄마가 없어졌기 때문에 트리가 형태를 지금 깨지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서브 트리로 나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 꼭대기에 누구를 올려 보내야 할지를 지금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서브 트리로 나눠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마지막 노드를 이렇게 이 위에 루트에다가 보낸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이 이 위쪽으로 올라갔죠. 근데 올라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루트를 이 트리를 잘 구성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 자리를 지켜도 되는 거야? 그걸 검증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자식 19하고 15 중에서 더 큰 자식인 19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내가 19보다 작은데 위에 있었네? 자, 자리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자리를 지금 바꾼 상황인 거예요. 자, 자리를 바꿔서 10이 이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끝이 아니죠? 내 아래에 나에게 매달려 있는 자식들 8하고 13 중에서 더 큰 숫자인 13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10보다 13이 더 크니까 10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10하고 13이 자리를 바꾸게 되면 이 히프의 삭제 연산이 완성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숫자는 큰 숫자고 그 노드에 매달려 있는 자식들은 그 부모보다는 작은 숫자들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2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힙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자, 1번. 정렬할 입력 레코드들로 힙을 구성하고 가장 큰 키값을 갖는 루트 노드를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정렬하는 기법이다. 2번. 평균 수행 시간은 빅 5로 계산했을 때 n 로그 2n이다. 자, 3번 완전 이진 트리로 입력 자료의 레코드를 구성한다. 자, 지금까지는 전부 옳은 설명이었습니다. 자, 근데 4번을 볼까요? 최악의 수행 시간이 빅 5로 표현했을 때 2n의 4제곱이다. 자, 요런 표현이 있습니다. 최악의 수행 시간은 모두 n 로그 2n이 되겠습니다. 병합 정렬도 마찬가지고 힙 정렬도 마찬가지예요. 최선, 평균, 최악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따져봤을 때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빅5로 표현해서 n 로그 n이 나옵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내용은 단위 모듈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단위, 기능 하나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듈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단위 모듈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네, 소프트웨어가 다 개발된 후에 테스트 가능한 최소 단위 기준으로 결함을 찾고 기능을 검증하는 테스트 활동을 단위 모듈 테스트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단위 모듈 테스트를 왜 할까요? 이걸 하게 되면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모듈 각각의 부분이 정확하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여기에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걸 빨리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점을 빨리 발견하고 문제점을 빨리 확인해서 빨리 수정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단위 모듈 테스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단위 테스트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아닌 것은? 자, 1. 알고리즘 오류에 따른 원치 않는 결과. 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2. 탈출구가 없는 반복문이 사용됐다. 네, 이런 것들도 찾아낼 수 있겠죠. 3번, 모듈 간의 비정상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자, 지금 단위 테스트입니다. 단위 테스트는 내가 조그맣게 모듈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저 모듈이 제대로 잘 동작하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했는데 3번에 보니까 모듈 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모듈이 한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모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틀린 계산 수식에 의한 잘못된 결과. 이것도 당연히 단위 테스트에서 찾아낼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원리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이다. 테스팅을 한다는 거는 결함이 없다. 이걸 밝히는 게 아니라 결함이 있다. 이거를 밝히는 활동입니다.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인정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합니다. 맞죠? 다음 세 번째, 테스팅은 개발 초기에 시작해야 한다. 다 만들고 나서 테스트를 하면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기도 어렵고요.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면서 아예 초기부터 시작을 해야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결함 집중입니다. 결함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의 결함들이 계속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살충제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살충제 패러독스는 한 가지 살충제만 계속 사용해서 해충을 처리하려고 할 때 이 해충들이 하나의 살충제에 면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무리 같은 살충제를 써도 죽지 않는다. 네, 거기에 빗대서 같은 테스트를 계속 하게 되면 이제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함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먼저 이렇게 띄웠는데 잘못 눌러서 테스팅은 정황에 의존한다. 이게 이제 여섯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실제 비즈니스 환경이 각각 다 다르겠죠.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테스팅이라고 하는 걸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본인의 환경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오류 부재의 궤변입니다. 요거는 더 이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완벽한 거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혹은 테스팅을 했는데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의 그 원리들을 추루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2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기본 원칙이 무엇이냐? 자, 파레토 법칙이 좌우한다. 자,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건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 80과 2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모든 현상을 설명한 그런 법칙을 파레토 법칙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결함의 대부분은 소수의 특정한 모듈에 집중되어서 존재한다. 그리고 세 번째, 결함은 발생한 모듈에서 계속 추가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원리들 중에서 네, 결함 집중에 해당되는 설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3번의 답을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다음입니다. 자, 형상이라고 하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도라던가 프로그램 코드라던가 코드를 담고 있는 디스크, 설계 사양서, 지침서. 자, 지금 웬만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통틀어서 형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형상 관리 프로세스가 무엇이냐? 저 형상을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럼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일단은 식별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변경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럼 그 부분에 미리 스티커를 붙여놓는 거예요. 식별을 해놓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버전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으면 뭐 버전 1.0, 버전 2.0 이런 식으로 뭔가 개발을 변경한 내용 후에 버전이 바뀌죠. 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분석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변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성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품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과연 이 변경을 왜 한 건지 네,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형상 감사라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제대로 변경된 거 맞아? 네, 요거를 감사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고가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을 문서로 만들어서 네, 마지막으로 보고를 해보겠다. 자, 이런 모든 형상관리 프로세스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네, 도구가 있습니다. 형상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시스템 형상 요소의 변경을 관리하고 변경의 과정이나 실현 상황 이런 것들을 기록 보고하여 지정된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검증하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형상관리 도구가 되겠습니다. 형상관리 도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요한 용어가 3개가 나옵니다. 일단 체크인입니다. 개발자가 소스를 수정했습니다. 소스를 수정한 다음에 저장소로 이 내용을 업로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장소가 저장소인 거예요. 저장소로 소스가 들어오면 체크인인 거고요. 저장소에서 소스가 나가면 체크아웃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반대로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항상 주인공을 저장소로 놓고 생각해라. 개발자로 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체크인은 개발자가 수정한 소스가 저장소로 들어오는 거고요. 저장소에서 개발자 PC로 나가는 게 체크아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커밋이 있습니다. 개발자가 소스를 업로드하고 나서 최종적인 사항을 형상관리 서버에 반영시키는 거. 네,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라고 최종 사항을 형상관리 서버에게 알려주고 그 내용으로 바꾸는 그걸 커밋이다 이런 용어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형상관리 도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클라이언트 서버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 분산 저장소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 폴더 공유 타입이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서버 타입에 들어가는 각각의 요소들을 보면 네, 여기 서브 버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CVS, 그 다음 퍼포스, 클리어 케이스, TFS 네, 이런 것들은 같이 묶어서 클라이언트 서버 타입에 속하는 형상관리 도구의 종류인 거고요. 분산 저장소 타입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것이 Git입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관리 항목 중 저장소에 새로운 버전의 파일로 갱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장소로 새로운 버전의 파일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체크인이다 라고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테스트 기법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있고 블랙박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안이 보이는 거, 내부의 소스코드를 볼 수 있는 게 화이트박스였고요. 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명세서를 만들어 놓고 그 명세서에 나와 있는 테스트를 수행해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체크하는 게 블랙박스 테스트였습니다. 자,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동치분할 검사. 자, 동치분할 검사라고 하는 건 맞는 입력 자료와 맞지 않는 입력 자료. 그러니까 O, X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개수를 다 같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타당한 입력 자료와 타당하지 않은 입력 자료 두 개를 같이 테스트를 해서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제대로 잘 대답을 하는지를 검사하는 테스트가 동치분할 검사입니다. 그 다음 경계값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값에서 오류가 발생될 확률이 높다. 네, 이 점을 이용해서 경계값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90점에서 100점 사이에 점수가 들어가면 A학점입니다 라고 하는 대목이 있을 때 경계값이라고 하는 건 90을 경계로 해서 89점, 90점, 91점 이런 값들이 경계값이 되는 거죠. 100점을 사이에 두고 99점, 101점 이런 것들이 경계값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95점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90과 100점 사이에 있잖아요. 딱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살짝 걸쳐있는 그런 값들을 검사하는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원인 효과, 오류 예측, 비교 검사도 블랙박스의 종류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기본 경로 테스트를 볼까요? 네, 원시 코드의 독립적인 경로가 한 번은 실행되는 테스트 케이스를 찾아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 경로 테스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모듈의 논리적인 구조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네, 맞는 설명이죠. 2번 블랙박스 테스트는 프로그램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는다. 안이 보이지 않으니까 프로그램의 구조가 어쨌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3번 테스트 케이스에는 일반적으로 시험 조건, 테스트 데이터, 예상 결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4번 화이트박스 테스트에서 기본 경로란 흐름 그래프의 시작 노드에서 종료 노드까지의 서로 독립된 경로다. 사이클을 허용하지 않는 경로를 기본 경로라고 한다. 네, 요 앞에서 기본 경로 테스트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시 코드의 독립적인 경로가 한 번은 실행되는 테스트 케이스를 찾아서 테스트 수행하는 거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봤던 4번 문제는 옳지 않은 거에 해당한다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스트 자동화 도구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 분석 도구를 볼까요? 네, 정적 분석 도구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고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스 코드에 대한 코딩 표준, 코딩 스타일, 코드 복잡도, 남은 결함 이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수행하는 도구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코드만 보고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작성된 소스 코드를 잘 알고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테스트 실행 도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실행 도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데이터 주도 접근 방식 그리고 키워드 주도 접근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능 테스트 도구를 볼까요? 성능을 테스트하는 도구, 말 그대로 성능을 테스트하는 도구입니다. 성능에 들어가는 그 구성 요소가 무엇일까요? 애플리케이션이 얼만큼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처리량이라고 하죠. 얼마나 빨리 대답하느냐, 응답 시간, 그리고 경과 시간, 자원 사용률,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해주는 게 성능 테스트 도구입니다. 자, 이번에는 테스트 통제 도구를 볼까요? 네, 테스트 통제 도구에는 테스트 계획 및 관리를 위한 테스트 관리 도구, 그리고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와 도구를 관리하는 형상 관리 도구, 그리고 결함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결함 추적 관리 도구, 이런 것들은 테스트 통제 도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2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처리량, 응답 시간, 경과 시간, 자원 사용률. 자, 이런 지금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성능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성능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자동화 도구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쭉 보니까 성능을 테스트하는 도구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형상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형상은 구조도, 프로그램 코드, 코드 담은 디스크, 설계 사양서, 지침서, 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모든 애들이 전부 다 형상이라고 했었고요. 네, 그런 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도구가 형상 관리 도구였습니다. 형상 관리 도구를 3개로 나눠서 클라이언트 서버 타입, 분산 저장소 타입, 폴더 공유 타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 빌드 자동화 도구를 보겠습니다. 빌드라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를 생성, 테스트, 검사해서 배포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빌드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소스 코드 파일들을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변환하는 걸 우리가 빌드라고 알고 있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빌드 자동화 도구가 되겠네요. 네, 요 문제들도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빌드 자동화에 속하는 도구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하고 설명을 같이 엮어서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엔트라고 하는 빌드 자동화 도구가 있습니다. 네, gem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읽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XML 기반의 빌드 스크립트를 사용하고요. 자유도와 유연성이 높다. 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엔트를 쓰다가 뭔가 불편한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보완해서 메이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자동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 파일을 알아서 불러오는 그런 기능을 넣었다는 거죠. 네, 메이븐이 있고요. 그 다음 그래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엔트하고 메이븐하고 이 두 가지를 또 결합해서 보완을 한 그런 그렇게 보완해서 개발된 빌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젠킨스가 있습니다.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빌드 자동화 도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27번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소프트웨어에 가해지는 변경을 제어하고 관리한다. 네, 맞는 설명이죠. 프로젝트 계획, 분석서, 설계서, 프로그램, 테스트 케이스 모두 관리 대상이다. 네, 맞는 거죠. 3번 대표적인 형상 관리 도구로는 엔트, 메이븐, 그래들. 자, 요거 앞에서 봤을 때 빌드 자동화 도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형상 관리 도구라고 예제 나왔으니까 요게 옳지 않은 거다라는 걸 찾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상 관리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저작권 관리의 구성 요소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텐츠를 제공하는 저작권자를 콘텐츠 제공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콘텐츠가 있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콘텐츠 분배자가 있습니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저작권자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판매를 할 목적으로 쇼핑몰 등에 올려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콘텐츠 분배자가 이걸 받아서 콘텐츠 제공자의 콘텐츠를 잘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패키저가 보입니다. 패키저는 이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한 콘텐츠와 메타데이터를 함께 묶어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저도 저작권 관리 구성 요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겠죠? 그 다음 보안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원본을 안전하게 유통하려고 보안 장치인데 그 컨테이너 안에 이 콘텐츠를 잘 넣어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DRM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배포된 콘텐츠의 이용 권한을 통제하는 기능을 담고 있는 그런 구성 요소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클리어링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키를 관리하고 라이센스를 발급 관리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구성 요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쭉 나와 있는데 데이터 웨어 하우스. 네, 요거는 아마 우리가 클리어링 하우스를 공부했을 거니까 요거하고 헷갈렸으면 하고 출제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답은 데이터 웨어 하우스는 구성 요소가 아니었고요. 그 밑에 DRM 컨트롤러나 패키저나 아니면 컨텐츠, 디스크리뷰터 요 모든 것들은 저작권 관리 구성 요소로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했던 내용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전 관리 도구의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형상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3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었죠? 공유 폴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분산 저장소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도구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각각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보자면 공유 폴더 방식은 말 그대로 폴더를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이 완료됐으면 그 파일을 공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넣어 놓겠다.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속하는 그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이름들이 RCS, S, CCS 이런 것들이 공유 폴더 방식에 해당하는 유형이에요. 자,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에 버전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들어있는 그 유형으로는 CVS, CVN 이런 유형들은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분산 저장소 방식은 로컬 저장소가 있고 원격 저장소가 있고 말 그대로 저장소를 분산해서 관리한다. 그런 유형이겠죠? Git, Git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Git이 분산 저장소 방식에 해당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의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도구 방식이 무엇이냐? 버전 관리 자료가 원격 저장소와 로컬 저장소에 함께 저장되어 관리된다. 자,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을 때 원격과 로컬에 이렇게 함께 저장이 되는 건 분산 저장소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분산 저장소 방식을 설명한 거구나 라고 바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머지 설명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컬 저장소에서 버전 관리가 가능하므로 원격 저장소에 문제가 생겨도 로컬 저장소의 자료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다. 그래서 분산해서 저장하는 거겠죠? 대표적인 버전 관리 도구에 Git이 있다. 자, 답은 분산 저장소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테스트 기법입니다. 화이트 박스 테스트와 블랙 박스 테스트 다시 한번 쭈루룩 정리를 하고 눈에 여러 번 익혀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블랙 박스 테스트를 이용하여 발견할 수 있는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자, 블랙박스 테스트는 안이 보이지 않는 거죠. 소스 코드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명세서를 보고 이렇게 입력하면 A라고 입력하면 B라고 대답이 나와야 해 라고 하는 명세서를 들고 테스트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1번. 비정상적인 자료를 입력해도 오류 처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2번. 정상적인 자료를 입력해도 요구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반복 조건을 만족하는데도 루프 내의 문장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경계값을 입력할 경우, 요구된 출력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자, 이 중에서 블랙박스 테스트가 아니라 화이트박스에 해당하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루프를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해당하는 거겠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부하실 내용은 여러 가지 정렬 방법 중에서 버블 소트가 되겠습니다. 버블 소트는 인접한 두 개의 레코드를 비교해서 크기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버블 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하고 1, 인접해 있는 레코드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맞지 않으면 이 두 개의 순서를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1이 앞으로 가고 5가 뒤로 밀려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 5는 다시 그 옆에 있는 7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순서 괜찮네. 그럼 안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7하고 10을 비교합니다. 안 바꿔도 되겠죠? 그 다음 10하고 2를 비교합니다. 그럼 바꿔야 되네요. 순서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2하고 10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순서를 바꾸게 되면 하나의 1회전이 끝나게 되면 가장 큰 수가 맨 뒤에 자기 자리를 만나게 된다. 이런 게 버블 소트가 되겠습니다. 1회전이 끝나게 되면 가장 큰 숫자가 맨 뒤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뒷자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이 남아져 있는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또 앞에서 했던 그 인접한 레코드 비교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합니다. 자, 1하고 5하고 비교했는데 안 바꿔도 돼요. 5하고 7하고 비교했는데 안 바꿔도 돼요. 그 다음 7하고 2하고 비교했는데 바꿔야겠죠? 그래서 2하고 7이 자리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수가 자기 자리를 이렇게 확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평균적인 시간 복잡도를 구해봤더니 빅 5에 n제곱의 시간 복잡도가 나오더라. 이거는 데이터의 개수가 적을 때 이용하면 좋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버블 정렬을 이용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다. 그리고 지금 패스 2를 구했을 때 결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패스 하나가 끝나고 나면 가장 큰 수가 자기 자리를 찾는 거니까 패스 2가 끝났다라는 거는 맨 뒤에 2개의 숫자가 자기 자리를 찾았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9가 가장 큰 숫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숫자가 7이네요. 그럼 7과 9가 맨 뒤에 있는 거. 7과 9가 맨 뒤에 있는 1번과 4번 중에 답이 있구나. 일단 답의 범위를 좀 축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하고 6하고 먼저 비교를 합니다. 인접해서. 그러면 순서를 바꿔야 되죠? 그럼 6하고 9로 이렇게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 9하고 7 자리를 바꿔야 되죠? 7하고 9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9하고 3도 바꿔야 되죠? 3과 9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또 5하고 9로 이렇게 바뀌게 되네요. 그럼 1회전이 끝나고 나면 6, 7, 3, 5, 9 자, 이렇게 패스 1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가장 큰 숫자인 9가 자기 자리를 찾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럼 패스 2를 물어봤으니까 한 번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비교를 하고요. 안 바꿔도 되니까 7하고 3하고 이렇게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7하고 5도 이렇게 자리를 바꾸게 되겠죠? 그러면 6, 3, 5, 7, 9 이런 식으로 패스 2를 수행하고 나면 끝에서 2개의 숫자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답은 6, 3, 5, 7, 9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정렬 방법은 합병 정렬 혹은 병합 정렬이라고 하는 내용의 정렬입니다. 지금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정렬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둘로 나눈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으로 나뉘었죠?
그래서 이 부분집합으로 나눈 걸 또 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또 반으로 나누고 있죠. 이런 식으로 다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가 남을 때까지 계속 분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정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6하고 20이 만나면서 정렬을 해서 자리바꿈을 일으키고 40과 5가 만나면서 순서대로 정리하고, 자, 그럼 두 개의 데이터가 정렬이 끝났으니까 그 두 개가 모여서 4개가 되고 4개가 모여서 8개가 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렬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연산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분할하는 데 시간이 들어가겠죠. n개의 원소를 2개로 분할하기 위해서 일단은 로그 n번 단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병합을 해야 되겠죠. 이 나누어져 있는 거를 원소를 비교하면서 병합을 하는 단계에서 n번 비교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병합 정렬의 시간 복잡도를 구해봤더니 빅5로 표현했을 때 n로그 n이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3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된 n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n로그 n의 시간이 소요됐다. 어떤 정렬 알고리즘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4가지 종류의 정렬 알고리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버블 정렬, 선택 정렬, 삽입 정렬 이 3가지는 모두 똑같이 빅5로 계산했을 때 시간 복잡도가 n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합병 정렬 같은 경우에는 n로그 n의 시간이 소요되는 알고리즘인 거였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포스트픽스로 표현된 연산식의 연산 결과를 찾아라. 이런 얘기네요. 포스트픽스라고 하는 거는 연산자가 뒤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연산자 2개하고 연산자 하나하고 뒤에 있는 연산자하고 이렇게 엮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가 세트고요. 요렇게가 세트고요. 이렇게가 세트가 되겠네요. 그죠? 피연산자 2개, 그리고 세 번째에 나오는 게 연산자. 요 구조가 맞도록 엮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하고 4를 곱하기를 해라. 12가 되겠죠? 그리고 5하고 6을 곱하기를 해라. 30이 되겠죠? 12하고 30을 더하기를 해라. 그래서 42다. 이렇게 계산을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2입니다. 자, 이번에는 EAI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AI라고 하는 건 기업에서 운영되는 서로 다른 플랫폼,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 이들이 서로 간에 연계돼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EA를 사용하니까 각 비즈니스가 통합되더라, 연계가 되더라, 그래서 효율적이더라. 이런 게 EAI의 개념인 거죠. 자, EAI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유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필기뿐만이 아니라 실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유형의 이름 아셔야 되고요. 이 이름에 해당되는 개념도가 있어요. 이 그림을 같이 알아주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가장 간단한 형태가 포인트 투 포인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동그라미 노드로 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노드하고 노드가 그냥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이렉트로. 중간에 미드레어 같은 거 없고요. 각 애플리케이션이 그냥 다이렉트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 포인트 투 포인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허브가 있습니다. 허브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매달려 있는 이런 그 노드들을 스포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단일 접점이 허브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앙 집중적 방식이 되겠습니다. 허브를 통해서 이렇게 이쪽 스포크에 뭔가를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이 노드도 여기로 뭔가를 전달하려면 허브를 통하지 않고는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자, 허브 앤 스포크고요. 다음 세 번째는 메시지 버스가 되겠습니다. 자, 요 버스 노릇을 하는 게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미들웨어다. 네, 버스라고도 부르고 이게 결국은 미들웨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로 통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움직임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메시지 버스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여러 가지를 결합한 게 하이브리드가 되겠죠. 그룹 내에서는 허브 앤 스포크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하고 그룹 사이에서는 메시징 버스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하이브리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EAI 구축 유형에서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미드웨어를 두어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게 무엇이냐? 미드웨어 없이 자기들끼리만 연결된 거. 자, 답 찾을 수 있으시죠? 네, 포인트 투 포인트는 미드웨어가 필요 없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1년도 2회 기출했을 때는요, 이게 미드웨어를 두어 처리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 바람에 정답이 1번, 3번, 4번을 전부 다 정답 처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투 포인트가 바로 답 하나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였겠죠?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도구가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구현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단위 기능 및 시나리오에 기반한 통합 테스트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서 단위 및 통합 테스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인터페이스 구현을 검증할 수 있는 도구의 이름을 좀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인터페이스 구현이 구현 검증이라고 하는 게 뭐를 하는 건지를 살펴봤는데 일단 XUnit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바, C++, .NET 다양한 언어를 모두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고요.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STAF라고 하는 이런 도구가 있는데 서비스를 호출하고 컴포넌트를 재사용하고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트니스라고 하는 도구도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웹을 기반으로 하는 테스트 케이스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TAF, 앞에 N자가 붙었죠? 아까 우리가 STAF를 살펴봤었는데 거의 흡사한데 앞자리가 N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셀리니움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도구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하고요. 다양한 개발 언어를 지원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읽을 때는 그냥 워터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루비를 기반으로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프레임워크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도구를 지금 6가지를 쭈루룩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도구의 종류가 아닌 게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을 때 3가지는 봤던 내용이고 1가지는 그 6가지의 도구 예 중에 들어가지 않는 친구가 하나 있죠. 네, 답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네, 2번, 3번, 4번 앞에 나왔던 다시 한번 설명을 보시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도 눈에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클린 코드를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코드가 굉장히 깨끗하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잘 작성되어서 가독성이 높고 단순하고 의존성을 줄이고 중복을 최소화하고 깔끔하게 잘 정리되었다라고 해서 클린 코드다. 그런 코드를 클린 코드라고 부릅니다. 자, 클린 코드를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중복 코드가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선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설계가 어쨌든 예전보다 훨씬 더 개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독성이 높아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쉽게 이해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버그 찾기가 쉬워집니다. 아무래도 읽기가 쉬우니까 어디가 잘못됐는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효과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클린 코드를 작성하는 원칙입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 가독성.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사용할 것. 두 번째, 단순성. 한 번에 한 가지 처리만 수행하도록 할 것. 세 번째, 의존성. 영향도를 최소화하게. 그러니까 의존을 하지 않는 게 좋은 코드가 되겠죠? 자, 네 번째, 중복성. 중복된 코드는 제거해서 될 수 있으면 한 번 나왔던 것들은 두 번, 세 번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5번째, 추상화. 클래스, 메소드, 함수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추상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상세하게 구현하고 싶은 내용들은 하위에서 구현을 해라. 이런 원칙이 추상화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클린 코드 작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코드의 중복을 최소화한다. 맞고요. 코드가 다른 모듈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화하도록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옳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최소화해야 되겠죠? 누구든지 코드를 쉽게 읽을 수 있게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하자. 이게 클린 코드 작성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플리케이션 패키징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개발이 완료된 제품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형태로 묶어내는 거죠. 포장을 하는 걸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다른 물건들만 포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전달을 하려면 어쨌든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형태로 포장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설치와 사용에 필요한 제반 절차, 환경 전체 내용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함께 포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패치를 계속 개발을 해줘야 되고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버전 관리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개발자가 아니라 패키징은 애플리케이션 패키징이라고 하는 건 사용자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37번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바로 위에 답이 딱 보이네요. 패키징은 사용자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개발자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다른 예제들도 한 번씩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신규 및 변경 개발 소스를 식별하고 이를 모듈화하여 상용 제품으로 패키징한다.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매뉴얼 및 버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한다. 한번 팔고 끝나는 물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범용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반적인 배포 형태로 패키징이 진행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공학적으로 잘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소프트웨어는 유지 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수준에 무관하게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 옳지 않은 걸 물어봤으니까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사용자 수준에 무관하면 안 되겠죠? 네, 답은 3번인 거고요. 4번 소프트웨어는 충분한 테스팅을 거쳐야 한다. 이거는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테스트와 디버그의 목적을 물어봤습니다. 테스트는 오류를 찾는 걸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네, 오류를 찾는 작업은 테스트고요.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이 디버깅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와 디버그의 목적. 네, 1번이 답이겠네요. 자, 이번에는 선형 자료 구조에 큐하고 스택하고 두 가지 자료 구조를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은 모든 원소들의 삽입과 삭제가 한쪽 끝에서만 수행되는 자료 구조였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큐는 먼저 입력된 자료가 가장 먼저 처리되는 선형 구조였죠. 그래서 한쪽 끝에서는 자료를 넣을 수 있는 거고요. 한쪽 끝에서는 다른 한쪽이에요. 다른 한쪽에서는 자료를 빼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옆에 보면 활용 예가 나와 있습니다.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가 막혀 있고 여기가 뚫려 있는 구조라고 했었죠.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방문했을 때
내가 방문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스택에 쌓는다라고 하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 마지막에 올려져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뒤로 가기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그 아래쪽에 있는 여기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때 스택을 쓴다라는 겁니다. 실행 취소도 마찬가지고요. 네, 후위 표기법 계산이라던가 수식의 괄호를 검사한다거나 재기 호출을 한다거나 깊이 우선 탐색이랑 관련된 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Q는 어디에서 사용하나요? 프린터에 보시면 인쇄 대기열이 있습니다. 프린터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먼저 프린터를 하겠다고 요청한 것이 이렇게 대기열에 쌓이게 되는데 그게 Q가 되겠죠? 네, Q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걸 먼저 이렇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거 외에도 프로세스를 관리한다거나 아까 스택은 깊이 우선이었고요. Q는 너비 우선으로 탐색하는 그런 곳에 활용이 가능한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스택을 이용한 연산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선택정렬, 재기호출, 후위표현, 깊이우선, 탐색.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었기 때문에 선택정렬하고 스택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도 2회 소프트웨어 개발 과목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